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날의 충격과 슬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과 교무실을 재현해서 개장한 기억교실에는요, 10주년을 맞아 올해 더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의 시간은 10년 전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에 멈춰 있습니다. 책상마다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손때 묻은 물건들, 평범한 꿈들이 적힌 글들이 그대로 저장돼 있는데요.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꿈들을 펼치면서 우리와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떠난 희생자들이 또다시 안타깝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은 끝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겁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텃밭 농사하면서 모기나 독충 등에 쏘이거나 물리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작황이 나빠져서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요. 네.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좀 내리는 것 같다. 옥수수 이런 걸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자료 나온 거 보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뭔가 올랐다. 다 오르고 있다. 빠지는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 원료가 되는 것이 로부스타 종의 커피인데요. 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커피 벤치마크인 런던 로부스타 선물 가격이 지난 12일 기준 톤당 3,948달러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60%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예. 네. 이 세계 1위 로부스타 커피 생산국이 베트남인데, 가뭄 때문에 베트남의 2023년, 24년 시즌에 커피 생산이 20%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답답해요. 네, 안 먹을 순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로부스타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싼, 우리 이제 원두 커피 먹을 때 아라비카 이런 거 많이 먹는데요. 이거는 뉴욕 선물 시장에서 파운드당 2.34달러로 상승하면서 2022년 9월달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라비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브라질인데요. 네. 브라질도 역시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가뭄, 브라질도 네. 가뭄. 그리고 저번에 카카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이 소식 저번에 전해주셨죠. 맞습니다. 이 카카오 열매 가루로 초콜릿을 만드는데요. 이 코코아 선물 가격도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코코아가 최근 1개월 동안 약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80%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변화, 역시 가뭄 때문에 생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국제 코코아 기구는 2023년, 24년 시즌에 글로벌 카카오 공급이 11%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업체들이 카카오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은 같은데 양을 줄이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또 과자 업체들이 양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상 오픈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먹었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올리브도 역시 스페인 가뭄 때문에 1년 사이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스페인은 지금 2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산 올리브가 연간 140만 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뭄 때문에 용수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2년 만에 반토막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주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작황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세계 2위 3위 수출국인 인도, 태국에서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설탕 생산도 역시 크게 줄어서 3월 달 설탕 가격은 2월 달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3년 전과 대비한다면은 33% 넘게 올랐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커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커피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큰일 났네.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을 이게 여왕인지도 오늘 처음 알긴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과일. 사실 안 먹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맛있다던데 두리안이. 근데 이 두리안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태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베트남이 신흥 강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리안은 냄새는 고약하지만 달콤한 맛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먹어봤어요. 동남아 가면 많이 드시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베트남이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중국의 두리안을 32,750톤 공급해서 태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제쳤네요? 네. 그 중국 수입 물량의 거의 57%를 이제 베트남이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의 태국산 두리안 수입량은 전체 33%에 그쳤는데요. 그 전해와 비교를 하자면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두리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두리안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태국산 두리안을 90% 넘게 수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베트남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예를 들면 90%를 수입하고 있다가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2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싸서.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운송이 편리하고 또 1년 내내 두리안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좀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국이 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트남은 중국에 두리안 생과만 수출할 수 있지만 태국은 냉동 가공 제품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베트남에서 생과뿐만 아니라 냉동 두리안까지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태국의 두리안 경쟁력은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금, 골드 채굴이 이뤄지는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이 수은에 중독됐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브라질 보건연구소인 피오크루스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불법 금채굴이 이뤄지는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야노마미 원주민 부족에게서 광범위한 수은 중독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브라질 북부에 있는 로라이마주의 무카자이강 상류에 살고 있는 야노마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이 9개 마을에 살고 있는 993명, 거의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야누마미 원주민 보호구역은 포르투갈 정도 크기에 되는 그런 지역이고 아마존 최대 원주민 부족인 야누마미 부족 2만 9천여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불법 금 채굴이 성행하면서 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수은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연구소는 조사 대상 모두가 수은에 중독된 상태였고 84%에서는 세계 보건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머리카락 1g당 2mg 넘는 수은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8%는 특별한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수준까지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 1g당 6mg이 넘는
순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심각한 그, 수준이죠. 너무 그냥 안타까운데 네. 원주민들이 근데 어떻게 수은에 중독된 거예요? 네, 연구소 측에 따르면은 수은으로 인한 강물이 오염되면서 야노마미가 주로 생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섭취하다 보니까 물이 이미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순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3배가 넘는 수준까지 오염이 됐다고 하고요. 조사 대상의 30%에서 퇴행성 신경질환이 발견됐고 이게 순 중독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연구소가 설명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 중에서도 55% 이상이 인지결함이 있었고요. 34.5%는 인지결함 경계성에 어린이가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수석 연구원은 수은으로 오염된 환경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의 질병 위험을 아주 크게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애기들인데. 네, 그렇습니까? 평생 어떤 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원주민 주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불법 채굴업자들이 야노마미족을 성폭행하고 또는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또 강을 수은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작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2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 채굴업자를 체포하긴 했습니다만 원주민들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활동가 지적했습니다. 네. 와인 강국하면 프랑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요즘은 북유럽에서도 포도를 재배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되나요? 기후변화가 낳은 현상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사과 재배지가 점점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거랑 오래됐대요. 네, 비슷한. 이 방송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 비슷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와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먼저 키워야 되는데 포도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구 온난화 덕분에 이게 점점 위도가 올라가면서 스웨덴에서도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기후가 점점 달라지면서 가능한 일이 된 건데요. 스웨덴에서 상업용 와인을 생산해야 된다는 2000년에 유럽연합의 허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상업용 와인이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와인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에 발간한 음료 산업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인데요. 전체 2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개 지자체에서 와인 산지가 분포가 돼 있고 이미 와인 생산업체가 64개인데요. 직전 5년 동안 무려 20개가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스웨덴 와인의 80%가 남부에 있는 스코네 지역에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2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5개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의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스웨덴 대단한데요.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예요? 일단 스웨덴 스톡홀름 기준 위도가 59도고요. 연중 가장 더운 7월달 기온이 평균 20도 안팎일 정도로 물론 선선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급 와인의 산지라고 부르면은 뭐 프랑스의 보르도 같은 경우가 위도가 44도, 위도 44도인데요. 사실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A존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도 재배가 가능한 기온에 속한다는 거죠. 와인 생산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던 스웨덴이 온실가스 배출 탓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와인을 생산하기에 괜찮은 지역으로.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스웨덴 입장에선.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861년부터 1890년에 비해서 거의 이제 2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간 기구인 국제포도나무 및 와인협회 측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와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이 교수님이 학생으로 있었을 때 와인 산지의 북상 위도가 50도, 그러니까 50도 이상의 북위 50도 이상에서는 포도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학생분이 교수가 된 거죠.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말씀인 것처럼 59도까지도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고품질 와인을 생산할 수가 있고 스웨덴 와인이 인지도가 낮을 뿐이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충분히
잘 팔릴 만한 와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상업용 와인 6개 업체가 생겨났고요. 핀란드도 2028년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상업용 와인 판매 허가를 받는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어디까지 기온이 올라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뭔가 어떤 모습으로 지구가 바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요. 네, 맞아요.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날씨 관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비가 오니까 근데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네. 농사 짓다 보면은 날씨 변화 이렇게 큰데요.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주말에 한여름 날씨다. 또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예. 제법 많은 비가 왔습니다. 수원의 한 주말 농장을 모종 배달을 갔었는데 자녀들을 동반해서 북적대는 모습을 아주 볼 수 있었는데요. 날이 덥고 또 햇볕이 강해서 채 30분도 일을 못하고 모두들 그늘로 도망을 그래야죠. 도망을 가더라고요. 농사에서 농자는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 네. 노래곡자하고 별진자가 있는데요. 농사에서 농자가 노래와 별의 의미예요? 예, 한자로 이렇게 파자를 한다고 그러죠. 해보면 그래서 별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농부는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시를 쓰는 시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사실 별을 따는 사람이죠. 따는 사람. 네. 이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볕을 받아 자라는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농부가 너무 더워서 탈진하면 어떡합니까? 좀 날씨 그러면 걱정도 좀 되는데. 예. 열매가 익기 전에 농부가 먼저 익으면 안 되기 때문에 텃밭에 올 때는 책 넓은 모자에 눈만 빼고는 다 가려야 합니다. 사실 눈도 선글라스를 쓰면 모두 가리는 셈입니다. 장갑에 장화, 반팔 셔츠에는 또 팔토시도 해야 합니다. 더운데 이렇게 다 챙겨 입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흰색 계통의 옷으로 이렇게 입으면요 더위를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목에는 긴 수건을 둘러서 땀을 자주 닦아줄 수 있게 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작업 자세는요. 태양을 향해서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서요? 네. 태양을 등지지 않고 쭈그려 앉으면 이 모자의 넓은 챙에 온몸이 들어갑니다. 등으로 햇볕을 받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자주 마셔야 하고요. 중요하죠.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또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일해야 할 때는 먹는 죽염을 이렇게 함께 가져와서 가끔 하나씩 이렇게 입에서 녹여서 먹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진드기 같은 것처럼 이렇게 주의할 게 많아졌다고요. 네. 대부분 주말 농장이 산 근처에 있어서 독충들의 쏘일 위험도 있기 때문에 햇볕도 가릴 겸 이렇게 온몸을 잘 가려주어야 하고요. 그 농장주께서는 이제 농장 주변에다가 이게 백반을 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백반이 뭐예요? 예, 가끔 이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두들 주말 농장에 오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산은 원래 야생동물들의 공간이었으니까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을 잘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메리골드라든지 레몬그라스, 봉숭아와 같은 작물들을 텃밭 주변에 심어주면 뱀을 쫓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꽃작물, 허브작물들은 또 텃밭을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텃밭 농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예쁘기도 하고 기능도 좋고. 네. 그 허브 같은 것도 도움 많이 되지 않나요? 네. 네. 모기와 같은 독충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라벤더, 타임, 박하, 뭐 요즘에 유칼립투스라든지 이런 건 민트 종류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독충만이 아니라 작물에 오는 해충들도 이런 허브 작물들이 막아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밭에 심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접시꽃과 같은 꽃들도 이런 좋은 효과를 내고요. 우리가 농촌 지역 이렇게 농가 주변에 있는 작물들, 꽃, 또 풀처럼 보이는 이런 이름 없는 식물들도 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자연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오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영역과 야생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진짜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밭을 막 파헤쳐요? 네. 이런 일이 있나요? 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고운 흙이니까 고양이가 배변을 묻기 위해서 밭을 파헤쳐서 본 적 있어요. 네, 작물의 뿌리가 이제 드러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작물을 밭 주변에 심어서 막기도 합니다. 찔레꽃이나 넝쿨 야생장미, 해당화 같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허브 작물로는 로즈마리가 고양이가 싫어하나 봐요. 로즈마리를 이제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로즈마리는 야산 주변의 고라니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라벤더, 세이지아 같은 허브 작물들도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통 들깨, 모이, 이렇게 꽃냥기비 뭐 이런 것들을 고라니가 싫어하는 작물로 이렇게 많이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브 작물이 말씀 들어보니까 필수인데요. 네. 이거 무조건 심어야. 뱀도 막아줘. 네. 뭐 고라니, 고양이 다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딘가에 필요하네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이 밭으로 등장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 좋아져서 네. 우리나라의 텃밭 문화는 소비할 수 있는 작물들만 채워져서 너무 단조로운 반면에 외국의 텃밭들을 돌아보면 작물보다는 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먹을 것도 귀한데 왜 이러나. 하지만 네.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 때문인데요. 작물도 돌보고 함께 일하는 농부도 지켜줄 수 있는 또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텃밭. 아니 텃밭 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야, 네, 이렇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텃밭이 아닌 텃밭 정원을 또 반갑지는 않지만 풀들의 시간이 시작된다고요. 네. 비가 그치고 다시 당분간은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을 나타내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날씨가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날씨가 사실은 풀들의 시간입니다. 열대 작물이 심겨지기 전에 밭에 풀들이 흙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밭을 호미로 이렇게 긁다 보면 하얀 뿌리가 드러납니다. 밭이 마르고 또 더운 날에 이렇게 호미로 긁어주면 풀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네요. 네, 호미의 모양을 보면 호를 그리고 있는 칼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베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북주기를 할 수 있는 호미날인데요. 고랑과 이랑 위 곳곳을 이렇게 긁어주면 풀이 잘리고 뽑혀서 마른 날 풀이 말라서 없어집니다. 호미질을 쉴 수가 없겠는데요. 네,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건데. 풀을 잡고 싶다면 밭에 가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밭을 호미로 긁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미 풀이 흙 밖으로 싹을 내밀면 잡초 작업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작물을 심기 전과 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호미로 이렇게 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에 물을 주는 일을 밭에 가면 해야 하는 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권하는 작업은 밭에 가자마자 맨 먼저 할 일이 호미질 작업입니다. 호미 하나로 3,000평을 농사하는 할머니의 농사 비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 건강하신 거군요. 이 할머니는 맑은 날이면 항상 이렇게 호미로 밭을 긁어주는 일을 합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지만 풀이 나타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힘이 좀 약할 때 초반에 팍 기선제압하는 거군요. 네. 아쉬운 점은 장마철에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비가 계속 오니까 이렇게 뽑아놔도 이 잡초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장마철은 풀들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낫으로 풀을 베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항 위에 작물 주변은 일일이 뽑아줘야 합니다. 이때가 삼복이거든요. 네. 삼복 더위도 있지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풀을 맨다고 해서 엎드릴 복자거든요. 3번에 걸쳐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가지랑에. 예. 그래서 삼복이라고 합니다. 예. 신기합니다. 어쨌든 빨리 움직여야 좀 편해진다. 네. 예.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2910님. 토마토, 오이, 단호박 씨앗이 있는데요. 씨앗을 바로 심어도 될까요? 모종으로 키운 뒤 심어야 할까요? 씨앗과 모종 각각 언제 심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모든 작물들은 사실 5월 초에 심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이제 어린이날 이때쯤인데요. 근데 이제 행사들이 많아요,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바쁘죠. 예, 가족의 달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이때가 가장 적기고요. 그다음에 씨앗도 지금 씨앗은 이런 모종보다는 더 일찍 심어도 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씨앗도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씨앗으로 심는 거랑 모종으로 5월 초에 아무래도 씨앗으로 심는 게 가장 튼튼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게 밭에서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확을 좀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확실히 장단점이 나뉘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2910님. 3300번님, 3300님. 감자 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자의 자른 면을 위로 해야 하는지 아래로 해야 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다고. 네. 네. 항상 매년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감자 이미 싹이 나왔을 텐데 지금 벌써 심으셨겠죠? 네. 아마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른 면을 위로 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네. 이게 자른 면을 위로 하게 되면 싹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자를 많이 달게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아래로 하게 되면 싹이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멀칭을 해서 이렇게 비닐을 구멍 뚫어놓고 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심어야 되고요.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심으셨다면 절단면을 위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둘 다 괜찮은 건데 관장님은 이제 위로. 네. 절단면을 위로 해서 심습니다. 알겠습니다. 3300님도 참고하시고요. 1015님. 호박 모종은 한 구덩이에 몇 포기씩 하는 게 좋은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2포기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 농법이라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거름 많이 넣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거름을 충분하게 했다면 2포기 정도 이렇게 같이 심는 게 좋습니다. 2포기 정도? 네. 네. 1269님. 씨앗을 사면 봉투에 소독필이라고 적혀 있는데 빨리 싹 틔우기 위해서 물에 불려서 심어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네. 씨앗은 보통 이렇게 소독을 해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드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고요. 예. 절대 안 되죠. 예. 이렇게 소독필이라고 돼 있으면 또 새싹 채소로 기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싹을 이렇게 싹 틔우려고 한다면 좀 물에 불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발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네. 발화도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시간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물에 불리는 작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물에 불려서 씨앗이 퉁퉁 불었다 싶을 때 이렇게 심으시고요. 또는 이제 싹이 살짝 이렇게 씨앗을 뚫고 나오는 모습 이런 때 심어도 됩니다. 그냥 딴 거 없이 물에만 넣어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물에 불려 심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1269님. 그렇죠. 네. 2455님. 텃밭에 매실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늘에서 혹시 잘 자라는 채소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늘이 좀 심한 데는 사실은 이제 작물보다는 뭐 맹문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관용 또는 한약재기도 하죠. 명문동은 이런 것을 좀 심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햇볕이 든다고 한다면 산나물 종류도 괜찮습니다. 취라든지 곰치라든지 뭐 이런 취나물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45님이 4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작물. 네, 곰치 같은 경우는 또 햇빛이 너무 많으면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늘을 가려주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잎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라 응원합니다.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여기 통영이고요. 아, 네. 통영. 예. 네, 통영 안정이고 윤경아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 텃밭 그냥 1학만 하고 있고요. 거기 해마다 생강을 심거든요. 한 1학이 한 4분의 1 정도. 네. 근데 그 옆에 심으면 좋을 작물을 좀 소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생강하고 같이 심을 작물이요? 네네. 네. 좀 땅이 모래 땅인가요? 모래는 아니고 약간 주위 사람들이 카스테라 그러던데. 카스테라요? 예, 푸신푸신하다고. 아, 네. 예. 아, 생강이나 이런 작물들은 좀 약간 배수가 잘 되면서 그늘진 부분에다 이렇게 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햇볕이 잘 들면 생강 말고 다른 여타 작물들도 다 잘 되는 밭이고요. 네. 주로 이제 생강이 햇빛이 너무 잘 들면 생강이 또 이게 좀 약간 그늘을 좀 줘야 좀 잘 자라는 작물이라.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같이 생겼으면서 좀 잎을 많이 내주는 네. 우리 울금이라고 그러죠. 예. 울금을 좀 같이 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작물들 약혼이라든지 네. 이런 작물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뿌리 같은 뿌리 작물이라서. 예. 네네네. 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 뭔가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딴 거 생각하셨죠? 네. 어떤 작물? 대파를 심으려고 해서. 대파. 아, 네. 대파 좋습니다. 모종을 심을까 하고. 네, 좋습니다. 생강을 심어 놓으면요. 네. 싹이 엄청 늦게 나요. 네. 보통 이제 심어 놓으면 한 6월 초쯤 돼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강 싹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파를 그때까지 같이 심어서 키우다가 생강이 좀 잎을 벌리기 시작하면 네. 그때쯤에 대파는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주면 됩니다. 옮겨 심기를 해야 된다. 네, 옮겨 심어주면 대파가 훨씬 더 굵어집니다. 네. 그 방법을 너무 한번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매번 이렇게 감사해서 어떡하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도 근데 지금 옆에 그러면 저기 한 1항에 그 생강이라 그렇게 안내처럼 심고 그 옆에 옥수수 심어도 될까요, 선생님? 예, 옥수수 너무 가깝게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네. 멀리 떨어져서. 네, 옥수수가 거름을 많이 빼앗아 가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띄어서 옥수수를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지금 옥수수 심은 넣지 않을까요? 아직 제가 못 심었거든요. 통영이니까 지금 모종도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네. 네, 모종으로 심으시면 되죠. 그렇구나.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선물만 받고 있네요. 제가 드릴 선물은 없는데 어떡하죠?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그 질문 문자로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라 매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8026님,
마늘 대 격가지로 2개, 3개 되는 것이 많네요. 격가지를 떼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마늘을 심을 때 이렇게 쪼개서 심는데 아마 이제 2-3개가 같이 들어가서 심겨진 경우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포기 마늘이 2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격가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격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또 나오거든요. 속에서 양파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그냥 두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2개가 같이 자라니까 아마 마늘이 작을 거예요. 또 작은 대로 이렇게 소비하시면 됩니다. 8016님 크기는 좀 포기하고 네. 지금 편안하게 그냥 두시는 걸로. 6916님 작년에 참깨를 심었는데 잘 됐어요. 올해 연작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참깨는 연작 피해가 좀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장소에 심지 마시고요.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참깨는 네. 연작을 추천 안 하시죠. 그렇죠? 네네. 2423님 텃밭을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망고 수박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망고 수박과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과 함께 심으면 좋지 않은 작물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이제 새로운 작물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망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애플 수박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망고 수박이 또 인기 모양입니다. 이런 좀 박과 작물들 같은 경우는 좀 넝쿨을 쳐서 이렇게 멀리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같이 심 작물들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서로 이제 어울릴만한 작물들이 좀 동부콩, 네, 콩이요. 네, 동부콩, 예. 넝클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한 여름에 더울 때는 수박잎도 이게 햇빛에 강해서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작물로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같이. 네네. 그리고 물을 같이 심어주는 분도 계세요. 그게 열무 정도로 해주면 이제 이렇게 수박에 오는 이제 벌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굉장히 좋네요. 네. 7997님.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뱀을 만나서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봉숭아라든지 그렇죠.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걸 주변에 이렇게 심어주시면요 꽃도 좋고 또 뱀이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심는데 또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네. 다 자란 걸 사와서 그냥 심어요? 네, 모종도 요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종으로 심어도 뱀이 안 와요? 그렇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향이 이제 아주 독특하거든요. 뱀이 아주 싫어하는 향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는 이제 향기롭고 괜찮은데 네, 뱀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효과를 내게 하려면 아까 봤던 식으로 이제 백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국에서 사서 이렇게 주변에 뿌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급하면은 7997님 백반을 추천드리고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봉숭아 같은 작물을 심는 거. 1082님 감자가 싹이 나오면 거름을 준다고 하셨는데 네. 싹 위에다 웃거름을 주는 건가요?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싹은 그 퇴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퇴비에서 좀 이제 미숙 퇴비인 경우에는 좀 작물에 퇴비가 닿지 않게 주는 게 좋고요. 완숙 퇴비라고 하면 굳이 뭐 싹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작물 주변에다가 이렇게 좀 한 줌 정도를 이렇게 뿌리시고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웃구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4939님 저는 비료나 약을 안 쓰면서 28년간 농사를 짓는데 주로 풀을 깎아 거름 겸 멀칭을 해요. 혹시 생풀이 해로운 작물도 있을까요? 생풀은 해로운 작물들은 없고요. 예.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농사 지으시고 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28년간 네, 이렇게 풀을 이렇게 멀칭 재료로 이렇게 삼아서 주게 되면
계속 이제 밑에서 지렁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분해를 해서 거름을 또 생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풀도 맞고 거름도 주고 특히 이제 생풀은 이게 분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농사법을 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4939님 훌륭하십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요,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꼭 해드립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낮에 비가 그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황사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